안녕하세요, 썰맘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얼마 전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흔히들 말하는 여장부세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그 험한 세상을 여자 혼자의 몸으로 헤쳐오며 딸까지 키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어지간한 남자보다 더 거칠고 괄괄한 성격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그 아내 어머니가 얼마나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어머니셨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저 몰래 뒤돌아 눈물을 훔치셨던 것도 어머니셨으니까요. 아마도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머니는 아주 독특한 신념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나 저 인형 갖고 싶어. 나도 인형 사줘. 지연아, 엄마가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아니지, 지연아. 지연이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될까? 모르겠어. 엄청 많이? 그렇겠지? 그런데 그걸 다 엄마가 사줄 수 있을까? 엄마는 강하잖아. 엄마가 다 사줄 수 있어. 지금은 사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 어떨 땐 지연이가 갖고 싶은 게 엄마가 사줄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엄마도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땐 지연이 어떻게 할 거야? 지연아, 뭐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네 손으로 가져야 돼. 없는 것은 네가 만들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네가 일을 해야 돼. 누구도 너 대신 네가 갖고 싶은 것을 주지 않아. 엄마도 그럴 거고. 왜? 나 저 인형 사줘. 엄마가 말했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지연이 힘으로 얻으라고. 저 인형이 갖고 싶으면 지연이도 뭔가 해야 돼. 지연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오로지 지연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 아, 나 이제 혼자 옷 입을 수 있어. 우리 지연이 훌륭하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유치원 가기 전에 지연이 혼자 옷 입는 거야? 그럼 엄마가 저 인형 사줄게. 알았지? 알겠어. 나 이제 혼자 옷 입을게. 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다 잘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것은 무조건 제 힘으로 벌어야만 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그냥 주시는 법이 없었네요. 어머니는 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얻어야 하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어렵게 살림을 꾸리시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또 저도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과 가진 것이 비슷해도 어머니의 방침에 따라 노력해야 했는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으니 그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름아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사주시는데 왜 나만 내가 직접 얻어야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왜 다른 친구들은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계셔도 결국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시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갖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예쁜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건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부터는 갖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네요. 혼자 저를 키우시는 어머니께 보답하려면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야 했고, 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싶었죠.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 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여장부셨던 어머니는 늘 제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공부했어요.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다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언제나 좋은 선택이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갓 20살이 되어 한창 놀고 싶은 나이였지만 그런 마음은 꼭 참고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던 제 삶이 처음으로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머릿속에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제한적이었거든요. 제 업무 범위 밖의 것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됐죠. 저는 점점 월급쟁이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 삶이 달라진 건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였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중견기업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업무로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건 시아버님이셨어요. 당시 시아버님의 회사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업무 처리도 깔끔하고 비전도 보인다며 늘 극찬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금의 남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시아버님의 계획에 제가 말려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아버님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양가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제가 회사에 다니는 걸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면서 시아버님과 두 아들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거든요. 얘, 너는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니?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 어머님,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둬요? 왜냐니?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게 최고인 거야. 날 보거라. 내 내조 덕분에 회사도 커지고 아이들도 다 잘 컸잖아. 그건 옛날 얘기죠. 요즘엔 여자도 다 이래요. 그깟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벌 바엔 집에서 살림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제 월급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적지 않아요. 그리고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은 해야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미래지. 회사에 무슨 여자 미래가 있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다 제 손으로 얻을 거예요. 같이 하는 결혼인데 누구는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누구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런 건 이상하잖아요. 돈도 같이 벌고 살림도 같이 해야죠. 그래야 부부 아니겠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집안이 뭐 너희 친정처럼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맞벌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집안이 아니야. 남편 내조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집안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꿈을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도 회사에 다니는 걸 무척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게 다 돈 없는 집안에서 자란 탓이라고 은근슬쩍 비꼬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도 재밌고 또 꿈이 있는데 결혼했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시어머니가 주시는 핀잔을 무시하고
묵묵히 회사에 출근했네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아버님이 제 방식을 지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은 묻어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국 갈등이 불거지고 말았어요. 뭐, 사업? 너 지금 사업이라고 했니? 네, 몇 해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 지금쯤이면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요. 회사 그만둔다고 해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나 보다 했더니 사업?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사업 못할 게 뭐 있나요? 성공한 여성 CEO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다 없이 사는 집 사람들 얘기지. 네가 돈 안 벌면 우리 집안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니? 어머니, 저 꼭 돈 때문에만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한다는 거야?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크게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회사도 크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하냐는 거야. 둘째가 저렇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이고 저는 저죠. 그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이도 제 사업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뭐? 너 설마 사업한답시고 우리 애 돈 갖다 썼니? 아니요. 사업 초기 자금에 아버님이나 그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이랑 퇴직금에 대출 조금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 아이고, 넌 진짜 여자애가 간도 크다. 너 그러다가 사업 말아먹으면 그 대출 전부 우리 애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댁이나 그이 도움은 절대로 안 받을게요. 난 정말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다 너처럼 겁이 없니? 든든한 집에 시집 왔으면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서서 시키지도 않은 사업이니 뭐니 날뛰는 건지 원. 시어머니는 끝내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이 좀 특별해서 그렇지 어머니 세대에선 그게 당연한 생각이셨을 테니까요. 반대로 저희 세대에선 여자가 일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시대의 생각이었던 건데 당시에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생각만 앞세웠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 말고 다른 분들은 전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남편이야 언제나 제 편이었지만 특히 시아버님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셨죠. 심지어 넌 언제가 됐든 사업 시작할 줄 알았다. 하다 보면 힘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땐 괜히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오거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능력은 믿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도와주마. 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덕분인지 제 사업은 순조롭게 풀려나갔어요. 요즘에는 보통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첫 해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첫 해부터 직원 월급줄 정도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니 다른 곳에서 투자받기도 훨씬 쉬웠고 두 번째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네요. 물론 그래봐야 시아버님이 하시는 회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치고는 꽤 훌륭한 편이었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안이 꼬아 보였던가 봐요. 시댁은 매주 주말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시아버님이 제 사업에 관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대답하면 시아버님이 흐뭇해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거기다 꼭
여자가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며 초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의 눈총을 받고 입을 닫으시곤 했지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야속했지만 다른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식구들이 저를 지지해주니 상관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님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때쯤 되자 시아버님은 인맥 관리도 해야겠다며 시댁을 평창동으로 이사하셨죠. 무려 500평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새로 이사한 시댁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집들도 하나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래서 다들 평창동, 평창동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네요. 이사하자마자 제일 바빠진 건 의외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이사한 뒤에도 여전히 회사 집이었죠. 저 또한 회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사한 첫날부터 주변의 다른 회장님 댁들을 돌아다니며 인맥을 넓히셨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쯤 지나자 그러시더군요. 다다음 주쯤 집들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 집들이 할 때 됐죠. 손님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시지. 전에 알던 사모님들이랑 평창동에서 사귄 다른 사모님들까지 다 오실 테니 인원 있게 될 거다. 너도 그날은 미리 일정 빼놓고. 네. 근데 그땐 아버님 해외 출장 아니세요? 남자들이 바깥일 할 때 우린 우리 일을 해야지. 그보다 그날 사돈댁은 뭐 하시니?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왜냐니? 너희 어머니 청소용품 판매하신다며? 그런 거 파시면 그런 일도 잘하실 거 아니야. 내가 일당 넉넉히 쳐드릴 테니까 그날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라. 네? 저희 어머니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 쓰면 되시지. 왜 저희 어머니를 부르려고 하세요? 이왕 돈 쓸 거면 아는 사람한테 쓰는 게 낫지. 내가 일당도 후하게 쳐준다고 하잖아. 그깟 청소용품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여기 와서 하루 일 돕고 돈 벌어가는 게 몇 배는 낫지. 내가 다 안 싸돈 사정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 저희 집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도 부모 돼봐라. 자식들한테 어려운 거 티내고 싶나? 너는 몰라도 안 싸돈 살림 쉽지 않을 게다. 네가 괜히 이러쿵저러쿵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싸돈 께 말씀이나 드려봐. 아니다. 그냥 내가 직접 전화하마.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즉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싸돈 접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예, 저야 잘 지내죠. 그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평창동으로 이사한 거 알고 계시죠? 다다음 주에 사모님들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필요해서요. 그날 안사돈께서 시간 좀 내주시죠? 네? 바쁘시다고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딸 도와줄 시간도 없나요? 그날 일당 잘 쳐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도 이왕이면 믿을 만한 사람 쓰고 싶어서 그래요. 사돈이 남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겠죠. 그런 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무엇보다 사돈댁에서 청소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슨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까지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선 더 말하지 않고 뒤돌아서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엄마 괜찮아? 참나, 나보고 집 들일 때 와서 청소를 하라고? 안사도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시니? 그냥 뭐 청소용품 파시는 줄 알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청소용품을 팔든 뭘 팔든
어떻게 자기 집들이에 안싸돈을 부를 생각을 하니? 그것도 그냥도 아니야. 며느리를 좋게 보내 마네. 이건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엄마. 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인지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네. 내가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 볼게. 됐다. 그날 거기에 평창동 사모님들 많이 오신다고? 어, 이사 오자마자 어머님이 벌써 다 만나고 다니셨더라고. 아마 어지간하면 다 오실 것 같아. 잘 됐네. 그럼 그날 나도 가마. 어? 엄마 정말 오게? 딸내미 시댁에서 밉보이지 않으려면 애미가 가야지. 뭐 어쩌겠니? 아, 엄마, 그러지 마. 나 진짜 괜찮아. 아니다. 이거 이번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 나온다. 나 그날 갈 테니까 정확한 날짜하고 시간이나 보내. 아, 참,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좀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친정어머니는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겠다면서 그날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남에게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워낙 성격이 괄괄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시간이 흐르고 결국 집들이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들이는 점심시간에 맞춘 11시쯤부터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집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1시에 딱 맞춰서 오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니, 안사도는 일 도와주기로 하셔놓고서는 왜 아직도 안 오신다니? 아, 글쎄요. 다른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화는 해봤니? 무슨 일이신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우, 나 참. 이럴 거면 오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미리 사람 충분히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안사돈한테 단단히 따져야겠어. 어머니가 오시는 시각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시간에 맞춰 온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연신 사람들을 부리면서 입으로는 계속 저희 어머니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되고 하나둘씩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시어머니도 저도 오는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그렇게 다 알아놓았는지 일일이 가서 아는 체를 하며 손님을 맞이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손님 맞이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입구에선 시어머니가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저는 안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상차림을 지휘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시어머니의 새된 목소리와 함께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입구로 뛰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말씨름을 하고 있더군요. 안싸돈,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리고 일하러 오신다는 분이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안싸돈이 손님인 줄 아세요? 사돈이면 손님 아닌가요? 당연히 이렇게 차려입고 와야죠. 아니,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와 계신 손님들 안 보이세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회장님 댁 사모님들이세요. 안싸돈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제가 껴도 충분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언제까지 손님을 입구에 세워두실 생각이세요? 네? 아니 안싸돈!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여기서 입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또 이 얘기를 하나요? 그냥 지금 하시죠. 안싸돈, 지금 전 매기시는 거예요? 매기다니요. 제가 안싸돈을 매겨요? 설마요. 저는 그저 하나뿐인 딸내미 시댁이 집들이를 한다길래 축하하려고 온 것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축하는 나중에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죄다 귀하신 분들만 계세요. 안 사돈이 끼실 자리가 아니라고요. 두 분이 입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저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딸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분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안으로 들어왔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하나둘씩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도 아줌마는 아줌마더라고요.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보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화가 부끄러움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사람들 안 보는 대로 두 분을 모셔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구경 나온 사모님들 중 한 분이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기 저분 윤 대표님 아니셔? 사모님의 말에 그 사모님과 함께 몰려있던 일행들이 하나둘씩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죠. 아, 맞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을 여기서 다 뵙네요. 아, 사모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땅이 너무 잘 돼서 돈 좀 벌었죠. 그런데 윤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졸지에 사이에 낀 시어머니는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무슨 사이냐고 묻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어 대답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부른 일일 파출부인데 뭔가 착각했는지 이러고 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말을 걸어왔던 사모님들 모두 눈이 땡그레져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놀란 표정이 아니라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눈치를 못 채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 구하는 게 좀 서툴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전에 부르던 데서 그냥 부르는 건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시어머니만 혼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한 사모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사모님, 혹시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분은 그냥 청소용품 판매원. 그러자 사모님들끼리 놀란 표정으로 쑥덕거렸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껏 몰라봤던 거야? 윤 대표님을?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씩 웃으시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를 청소용품 판매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다시 제대로 인사드리죠. 땡땡땡 홈웨어 대표 윤향숙입니다. 명함을 받은 시어머니는 반쯤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다른 사모님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죠. 윤 대표님, 이쪽에서 여장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모님 댁에도 땡땡땡 홈웨어 제품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쪽에도 재주가 많으셔서 땅이 엄청 많으세요. 지난달에도 윤 대표님 소개로 땅 보러 갔다 왔는데 아유, 정말 모르셨나 보다. 결혼하면서 누구나 양가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정도는 다 확인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랬고요. 다만 저희 결혼은 워낙 시아버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못마땅하다며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제야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안색이 새하얘지셨습니다.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냥 백지 상태인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미 집들이는 시작돼서 곧 식사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갑자기 백지장이 된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제가 얼른 가서 시어머니를 모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저희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사돈.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안사돈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놀란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안사돈. 저희 딸이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린 탓이죠. 다른 분들도 계신데 얼른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사돈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지 안사돈을 골리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얼른 일어나세요. 그렇게 그날의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들이를 잘 마무리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도왔고요. 그렇게 집들이를 모두 마친 후에는 셋이서 조촐하게 뒤풀이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간의 오해를 하나씩 풀었지요. 저는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얻으라고 가르쳤어요. 안사돈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세대와 달라서 불편하시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우리의 하는 사업이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새아가를 봤던 것 같아요. 안사돈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오해가 풀렸으니 잘 된 거죠.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막 나서서 응원까지 해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전처럼 못마땅해 하지는 않으세요. 가끔 그래도 남편 밥은 잘 챙겨 먹으라라거나 반찬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라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는 정도죠. 그리고 저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집에만 있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회사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지만 집안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식구들 살림 하나하나까지 챙기셨고 그 덕분에 다른 식구들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무척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냥 커질 것만 같았던 시아버님의 회사는 정체기가 왔는지 요즘엔 좀 주춤하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조만간 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도 규모가 커져서 얼마 전 새로 직원을 뽑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제 사업을 하니까 하루하루 힘든 줄 모르고 그저 재밌기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만간 경영은 그만두실 것 같아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제가 출가한 후에는 돈 나갈 곳도 없다면서 땅이나 보러 다니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아주버님인데 하루빨리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년 전에 우연히 사연을 듣게 되면서 썰맘 채널을 알게 된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나이 5살에 집을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때문에 저는 나뒹구는 술병 사이에서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로 자라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었는데 당시에 판자촌이었던 전포동곡에 살았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좋지 못했지만 우리 집은 그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였죠. 특히 저는 어머니로부터 씻는 법도 양치를 하는 법도 배우지 못해서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어린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걸 안타깝게 여긴 동네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저를 씻겨주고 때가 되면 밥을 먹여주곤 했네요. 동네 특성상 당장 본인들도 힘들었을 텐데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 어린 저를 살펴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사람이 나와 저희 집을 몇 번이나 방문했지만 어머닌 극도로 외부 사람을 꺼려했고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숨기려고 저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저를 봐주던 동네 할머니들에게도 늘 성질을 내곤 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희망은 없었네요. 하지만 다행히 이모가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저를 보게 되면서 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미혼이었던 이모였지만 이모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 절반 이상을 사셨던 거죠.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게 더 컸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전부였고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학과를 지원하는 거였네요. 대학 졸업 후에 저는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일은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연봉도 높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바로 제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도 종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괴롭힘이라는 말 대신 텃세 정도로 가볍게 표현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곤 했어요. 호소할 곳도 없었고 호소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혼자 한다거나 저와 말을 안 해주는 정도였다면 저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제게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전달 사항을 의도적으로 빼고 주는 것으로 이어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에서 딱 3년을 버티다가 퇴사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두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나와 저는 제가 모은 돈과 퇴직금을 더해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그 일들을 겪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투자되었기에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결국 4년 만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홈페이지 제작부터 사진의 문구까지 제 손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포기했던 것은 많았어요. 친구도 없었고 그 흔한 연애도 한 적이 없었죠. 이모는 그런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유쾌함을 담아 놀리곤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 30살까지 남자 손 여자 손 한 번 못 잡으면 마법사가 된다고. 네 나이면 마법사는 되었겠네. 정말 마법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법은 무슨. 좀 늦으면 어때? 이모도 나 대학 가고 나서 이모부 만난 거잖아. 나도 딱 그때 결혼하면 되는 거지. 야, 나는 그래도 중간중간 연애는 종종 했어. 너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모도 후회해. 진짜야. 길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결혼이라는 건 평생 안 할 수는 있어. 하지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아이 낳을 거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 다들 그렇게 말할걸? 그런가? 그래도 나 성공했잖아. 이 정도면 열심히 잘 살았잖아. 잘 살았지. 열심히 잘 살았어. 누가 봐도 성공한 거 알고. 그런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잖아. 순전히 나한테만 다 주고 아직도 본인한테 쓰는 건 벌벌 떨고. 이모 소원이야. 행복과 여유를 나누고 네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유를 좀 가지고 직원들 믿고 일부는 맡기고 뒤로 빠지라고. 시간이 있어야 사람을 만날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소개를 해주겠다는 친구도 없고 어딜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가 결혼정보회사에 제 정보를 등록해 두었더군요.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되어서 만난 사람이 제 첫 남자친구였고요. 그 사람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저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나이였기에 연애 7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도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은 돈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당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잘 벌면 더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신혼집도 결혼식까지도 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바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이모가 키워주셨다고 했지만 부모도 없고 내 아들보다 2살이나 많은 네가 며느리로 탐탁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 집 사정 알고 돕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결혼 허락했어. 근데 어째 시간이 지나도 말이 없니? 고질스럽게 내가 꼭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니? 저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는 말을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건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대충 눈치를 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돕는다는 말은 또 뭐고?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려는 걸 남자친구가 막더니 저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더군요. 그냥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서 대충 그렇게 불러댄 거야. 우리 집 도울 수 있다고. 뭘 돕는다는 건데? 알아야 이해를 하든 이야기를 듣든 할 거 아니야. 그게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물론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빚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엄마, 아빠, 여동생이랑 나까지 가족들이 그 빚을 다 분담하고 있는 상태였어. 물론 다 갚아가고 있고.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도 지장 없고 그건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엄마가 조금 지쳐 보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도와줄 가능성도 있을 테니 결혼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설득한 거야. 그 과정에서 엄마가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얘기 잘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듣기만 해. 응? 그냥 알겠다 좋다.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실제로 그런다는 건 아니니까. 응?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어느 정도 도울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미 연애를 할 무렵부터 남자친구의 집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난이라는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나눠 가질 생각이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갚았다던 빚의 금액은 2억 가까운 금액이더군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그 빚을 갚아주고 집도 한 채 사줄 거라고 알고 계셨죠. 이미 받은 아파트 이야기며 최근에 매매로 나왔다는 전원주택까지도 줄줄 말씀하셨고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남자친구 옆에서 시누이는 커피숍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뭘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친구의 사업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부자라고 말해서 기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경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A4 용지 가득 자신들이 원하는 명품들을 목록화해서 제게 전달했거든요. 그 종이에는 반지에 명품 목걸이, 모피코트와 명품 가방이 적혀 있었죠. 그걸 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온 남자친구가 저를 잡고는 언성을 높이더군요.
미쳤어? 부모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얼굴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예의를 차리려고 나온 거야. 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서. 야, 이런 건 이해해줘야지. 없이 살다 보면 이런 게 탐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좀 맞춰주면 안 돼? 뭐? 진짜 가난한 걸 겪어본 사람이면 이런 짓 못해. 이건 가난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근성 자체가 글러먹어서 이러는 거야. 아무리 화나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먼저 나 부모 없다고 가족 건드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발끈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너 모셔가니? 고작 2살 차이에 그 돈을 주라는 건 앞뒤가 맞아서 가만히 있었어? 그 정도도 안 하면 널 데려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에 나도 거래를 안 한다는 거야.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사업? 진짜 웃기지도 않네. 그래서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헤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야. 너 무능한 것도 이해했고 가난한 것도 넘어갔어. 시댁도 도울 생각 충분히 있었고. 하지만 정도를 넘어도 적당히 넘어서야지. 너희 가족들은 네가 무슨 최고의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네? 그럼 난 그걸 훔치려는 도둑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그렇게 아까우면 꼭 끼고 사시면 좋겠다. 도란도란 빚진 돈이나 갚으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 사업하고 파산하셨는데 왜 빚이 그렇게 많이 남아? 야, 그건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아, 그래. 뒤에는 더 말 안 해도 알겠다. 됐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래. 누군 뭐 아쉬운 거 있는 줄 알아? 나도 됐어. 나 정도면 충분히 더 어리고 예쁜 애들이 널렸거든? 그나마 나니까 너 만나는 거지. 잘 됐네, 그럼. 이제 내 손목 좀 놔. 그렇게 차갑게 말하며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싹 돌아서니 불안했는지 태도가 돌변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안 돼! 이건 아니지! 그래도 결혼을 약속했는데 나랑 헤어지는 게 쉽겠어? 어려울 것 같아? 너한테도 말했지? 나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고 회사에서는 따돌림도 당했어. 그런 환경에서도 버텼는데 이깟 연애로 울고 짤 내가 아니야. 그러니 넌 어리고 예쁜 애들 만나러 가. 갑자기 왜 이래? 그냥 퍽퍽한 거지. 진심이었겠어? 제발 나랑 헤어지지 말자. 그래, 내가 차라리 집이랑 인연을 끊을게. 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있는데 결혼해야지. 내가 잘할게. 자기야, 제발. 필요 없어. 나 결혼에 그렇게 관심 없었어.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는 실제로 사업을 구상하려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더욱 발악했던 거였고요. 저는 그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이 옳다는 걸 말이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은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결혼정보회사가 아니라 골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나가다 몇 번 우연히 마주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린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누나와 서로 의지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또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모아놓은 재산 역시 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절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연애와는 거의 정반대였어요. 늘 저를 위해서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제게는 늘 명품만 안겨줬죠. 그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한 가지 걸리는 문제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가 전부였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도가 좀 심했어요. 이를테면 신혼집을 보러 갈 때도 가구를 고를 때도 드레스를 맞추러 다닐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은 자신의 누나와 몇 번이나 다툼이 있었어요. 때문에 남편 본인도 속상해하고 제가 괜히 분란의 중심에 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꽤 중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본인이 저 대신 싸워주고는 돌아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 누나가 그 어린 나이부터 날 돌본다고 인생을 다 썼잖아. 그래서 유달리 애착을 가지는 것 같아. 아마도 내가 연애도 잘 하지 않고 결혼 생각도 없어 보여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겠지. 아직 적응 단계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 분명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괜히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그 심정 이해되거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만나려고 내가 그간 연애를 안 한 것 같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자는 없을 거야. 아, 우리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할까? 상관없지? 뭐? 물론 언제 하든 상관은 없지만 너무 급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번 주 평일에는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말이야. 그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서류만 챙기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마침 시간이 비거든. 누나한테 못을 박을 계획도 있고. 어때? 뭐 나쁘진 않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뭐가 필요한지만 말해줘. 작성할 거 줄게. 역시 당신은 정말 화끈하다니까. 그럼 혼인신고는 나한테 맡겨두고 이참에 우리 나름 서류로 합치는 건데 기념해야지. 기념여행 어때? 갑자기? 여행이라니 너무 뜬금없지 않아? 결혼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사람 시키면 되는 일만 남았잖아. 신혼집 드레스도 다 골랐고 사진도 다 찍었고 혼인신고도 해둘 테고. 무엇보다 우리 솔직히 누나 때문에 만나는 동안도 여행 간 적도 없었고 불만의 시간도 보내지 못했잖아. 당장 가자는 거 아니야. 당신이 바쁜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봐.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밀린 일 때문에 더욱 바빠질걸? 그러니까 가자. 깜짝 휴가라고 생각하고, 응? 우리 그간 꽤 많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잖아. 물론 난 그 시간들도 모두 행복했지만. 그럼 어디로? 발리. 사실 내가 발리에 우리 별장을 하나 사둘 생각이거든. 이번에 가서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그래서 혼인신고도 미리 하려는 거야. 어때? 자주는 아니더라도 2달에 한 번 혹은 휴가 때 거기서 쉬는 거야. 별장? 한국인이 살 수 있는 거야? 외국인인데. 아무나는 못 사지. 물론 나는 가능하고. 갈 거지? 그래, 나야 좋지. 시간 빼볼게. 여권도 만들어놔야겠고. 갑자기 잡힌 여행 일정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에 미쳐 산다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그곳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여권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발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행사를 낀 것도 아니고 자유여행이었지만 남편은 굉장히 그곳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발리 동부 지역에 있는 름뿌양 사원을 시작으로 따르따 강가라는 곳도 갔는데 그곳은 특히나 최고였어요.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일정이 없었기에 너무 여유로웠고 현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쇼핑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결혼식 뒤에 올 신혼여행지도 이곳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아. 여긴 자주 올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 그럼 크루즈 여행도 할 생각이고. 우린 그렇게 살 거야. 나 그 정도는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어. 알잖아. 난 당신한테는 뭐든 아깝지가 않다는 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은 진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고 하지만 누나와 함께 오래 살아서 그런지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완벽에 가깝다는 말은 다시 말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가끔씩 거슬렸던 부분은 도통 고쳐지지 않았어요. 바로 직원들에게 하대하는 습관이었죠. 그 사람은 택시기사나 백화점 직원, 식당 종업원에게도 함부로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발리에서 갔던 식당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전담했던 종업원은 저보다 약간 더 어려 보이는 남자였고 동양인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애쓴다 애써.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 서빙이나 하면서 몇 푼이나 번다고 저렇게 살까?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죠. 지금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입술만 삐죽이 내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쟤 한국인 아니야. 전에 왔을 때도 봤거든. 그전에는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러고 사네.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할걸? 그리고 눈빛이 맘에 안 들잖아. 여긴 손님이 왕이라는 말도 없나? 한국인이 왔으면 한국어가 되는 애들을 전담 붙여줘야지. 내가 여기 쓴 돈이 얼만데 저런 얼빠진 놈을.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로 다 느껴. 제발 직원들한테 함부로 좀 하지 마. 뭐 어때? 내 위치에서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도 권위를 좀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봐. 나아갈 때도 감사합니다. 들어와서도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게 예인 줄 알아? 그냥 굽신거리는 거야. 지들이 손님이 돈 안 주면 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자빠졌냐고. 정말 여행 와서도 이럴 거야? 그건 권위가 아니라 무례야. 결국 한 끗 차이지.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예의 차려주면 기어 오른다는 걸. 적당히 밟아주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해야지. 당신도 앞으로 나랑 결혼해서 살 거면 고개 숙이지 마. 눈치 보지도 말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화장실에 가다가 그 동업원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덤덤하고 그저 피곤해 보이는 표정의 남자를 보니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려는 그에게 짧은 영어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넉넉한 액수의 팁을 전해줬어요. 그 사람은 약간 놀란 얼굴로 그걸 봤더니 고개를 갸웃하고는 지나갔습니다. 그걸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단 불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되는 마음도 잠시. 휴대전화가 울려 무심코 받았는데 신우이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치더군요. 올케,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 동생 전화기는 왜 꺼져 있는 거야? 당장 바꿔! 저는 조금 놀라서 남편을 받고 그는 한숨을 쉬면서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뭐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전화를 다시 바꾸더군요. 신우이는 처음보다 더 화가 난 듯 말했죠. 왜 나한테는 여행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을 안 했어?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구나. 결혼식도 안 올린 게 뭐? 5박 6일? 진짜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네. 발랑 까져가지고. 형님,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말을 한 줄 알았어요. 뭐가 그게 아니야. 지금 나 대놓고 따돌리는 거잖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올케 정말 좋게 봤거든? 근데 올케랑 만나고 나서 내 동생이랑 내 사이가 벌어진 거야. 알아? 어쨌든 올케, 나 발리 갈 거니까 마중 나와 당장. 지금이요? 언제 출발하시는데요? 아무리 빨리 출발하셔도 7시간이 좀 넘게 걸리니까.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나오겠다는 거야? 이젠 위아래도 없지? 당장 안 와? 아니, 그래도 몇 시 비행기인 줄은 알아야 하니까요. 됐고, 공항 바로 와서 대기해. 아니면 나 이 결혼 못하게 할 거야. 알아들어?
내 동생은 그냥 두고 너만 와. 걔 피곤하니까 괜히 같이 온다 어쩐다 그러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늘 중재를 하던 남편도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꺼놨어야지. 젠장. 난 모르겠고 갈 거면 너 혼자 가. 왜 화를 내? 사무실에 일이 있을까 봐 켜둔 거야. 나도 모르게 얼결에 받았고. 좋아. 얼결에 모르고 받았다고 치자. 그럼 오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야지. 착한 며느리병 그런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 가족이라서 그런 건데. 제 말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표정을 풀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 내가 당신이랑 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 누나랑 싸워서 예민해지기도 했다. 내가 화낸 건 미안해. 어쨌든 내일 발리에 별장 알아보러 다녀야 하니까 난 숙소 들어가면 먼저 잘게. 당신도 눈 좀 붙이고 공항으로 출발해. 미리 가봤자 도착 안 했을 거야. 알았어. 어색한 공기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잠깐 눈을 붙였고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가는 중에 자꾸만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남편 말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얼마 하지 못하고 공항에 도착해 씩씩거리는 신우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보다 너무 일찍 와 있었던 거죠.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짐가방과 쇼핑백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올케, 내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이게 몇 시간이야? 진짜 돌았니? 아니, 저는 남편이... 내 동생 핑계대지 마. 내가 바로 나와 있으라고 했지? 혹시 전화하기 전에 여기 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 쇼핑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 왜? 너한테 내가 여행지라도 보고해야 되니? 얼른 호텔 주소 내놔. 네? 같이 택시 타고... 너랑 같이 갈 기분 아니야. 넌 저 짐 들고 따라와. 피곤해서 난 빨리 가서 쉬어야겠어. 제가 주소를 보내주자마자 신우는 빠른 걸음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놀라서 돌아봤더니 낯익은 얼굴이 저를 보면서 가볍게 눈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몇 초 후에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말? 일본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데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좋은 분 같은데 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어? 근데 한국 분이세요? 아니, 분명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 여기서 꽤 오래 일했어요.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아까 같은 말은 못 알아듣는 척해야 제가 속이 편해서요. 괜히 한국인인 거 알면 관광해달라 팁도 안 주고 더 짜증나게 구는 인간들도 있고 피곤하거든요. 그런 상황 피하려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좋죠. 혹시 저희 남편이랑 형님을 아세요? 네, 그럼요. 꽤 여러 번 봤으니까. 저 사람들 매번 여자만 바꿔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형님? 남편이요? 이상하네요. 절대로 친남매처럼 보이진 않던데. 연인 사이인 줄 알았는데. 뭐요? 잘못 본 건 아니시고요? 제가 뭐하러 그쪽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간 같이 온 여자들은 똑같은 인간들인 것 같아서 말을 전달한 적이 없긴 하지만 뭐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남자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제가 그 사람 앞을 막고 물었어요. 만약 그쪽 말이 사실이면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뭔데요? 애초에 남매도 아닌데 왜 남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한테 돈을 쓰고.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은 상황도 제가 봐왔던 거랑은 약간 다르고요. 이전에는 늘 그 남자랑 방금 나간 그 여자, 그리고 늘 바뀌는 여자 하나가 같이 셋이서 왔거든요.
그게 아니면 남자랑 그 여자 둘만 오거나요. 무엇보다 아까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에게 꽤 친절했는데 그쪽한테는 유난히 날이 서 있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인이라면 질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얻는 거라면 돈 아닐까요? 저렇게 사기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게 돈 아니면 뭐겠어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생각해왔던 두 사람의 관계는 둘째로 치더라도 여행을 오기도 전부터 제게 별장에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관광 중에 발리라는 곳의 매력을 느꼈고 별장으로 구입하는 돈 절반을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때 남편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전처럼 거절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받았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제게 묻더군요. 설마 돈 줬어요? 네, 별장을 산다고. 거봐요. 제가 맞았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가 도와줄 건 없지만 경찰이 답은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경찰 안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잘 알죠. 돈 되찾고 싶으시면 정신 차리고 그 인간들한테 더 큰 사기를 치세요. 아셨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감사를 전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남자를 배웅했습니다. 체류기간의 한계로 한국과 발리를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경찰을 떠올렸지만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그곳을 도망치듯 나왔고요. 그리고 도망칠 때 확신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가겠다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는 남편이나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누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로 다음 날 저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화점 입점이 가능해져서 진짜 제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계약을 따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발리로 이민을 가서 살고 싶다. 설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다 팔아서 발리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말도 덧붙였어요. 근데 내가 당장 현금을 융통할 수가 없어. 당신한테 별장 사라고 준 돈, 그거 잠깐만 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해주면 나 계약도 딸 수 있고, 설령 못한다고 해도 내 아파트 가격 알잖아. 이제까지 계속 생각했는데 발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예 내가 별장을 구입하려고. 물론 내가 발리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거기 좀 머물면서 대신해주면 좋겠어. 가능해? 그곳에 있는 시간 안에 내가 바로 돈 융통해서 돌려줄게. 그 돈은 그 돈이고 내가 아파트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조금만 더 거기서 기다려줘. 응? 잠깐 생각해보겠다던 남편은 그 여자와 의논을 했는지 정확히 10분 뒤에 전화가 와서 알겠다고 했고 제가 줬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 단계를 밟아나갔죠. 먼저 변호사를 통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발리에 있는 동안 모든 걸 끝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찾아본 서류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를 믿게 만들어 돈을 빼앗으려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했던 거였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으로 쓰겠다면서 보여줬던 그것도 매매가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굳이 제 명의로 해주겠다면서 제 정보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로 월세로 계약을 해둔 겁니다. 두 인간들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들일 가구며 가전제품을 모두 예약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모두 취소했고 제 이름으로 예약한 웨딩홀, 드레스, 메이크업샵 역시도 모두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제외한 예약금 모두를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우습게도 사실 그건 모두 제 돈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대신해준다면서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모두 예약을 했던 거였죠.
아마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그들이 제 혼수는 팔고 예약금과 보증금을 싹 빼서 나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친 셈이었네요. 솔직히 나중에는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경찰에게 알리게 되면 엮여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기도 했어요. 제가 돈도 보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이고 시누이고 번갈아 전화가 오고 나중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려댔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러서 그들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감히 저를 신고하지 못했겠죠. 자신들이 직접 본인의 발로 자수를 하러 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 인간 앞에 섰습니다. 자기야, 아니 여보,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치? 당신이 돈 빼돌린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거짓말을 조금 했어. 근데 다 오해야, 정말이야. 그 여자, 신우이 아닌 거 알아. 두 사람 사이 알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긴가민가했고 종업원 남자의 말 전부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떠보기식으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말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는 자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더니. 자기야, 일단 들어봐. 사귀었던 사이는 맞아. 친남매라고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한데 나한텐 적어도 비슷해. 오래전부터 누나는 여자로 안 보였어. 이건 진심이야. 나이도 나보다 많은 누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고. 알잖아. 우리 둘만 여행 가려고 일부러 말도 안 했던 거야. 진짜라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는. 그 여자 완전 스토커고 미친 여자야. 질투가 나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나 다 버릴 수 있어. 진짜야. 그 남자는 무려 1시간을 넘게 그 여자가 얼마나 최악인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욕만 했어요. 신혼집을 저 몰래 월세로 한 것도 사기가 아니라 가난을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녹음 그대로를 신우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전송했어요. 왜냐고요? 어차피 저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약금 환불, 보증금까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기에 잘못하면 저 역시 피곤한 일에 휩싸일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추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놀랍게도 적중했습니다. 신우이인 척했던 그 여자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고 지들끼리 서로를 고발했더군요. 당연히 남편이 그간 여자들에게 해왔던 사기까지 모두 드러났던 겁니다. 타깃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유부녀를 상대했기에 다들 쉬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들 중 밝혀진 것만 4건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은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실토했거든요. 둘 다 사기 전과가 있어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경찰에게 전해 들은 게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이상 더는 관심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하네요. 한 번은 거지 근성 넘치는 남자, 또 한 번은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라는 최악의 만남으로 저는 남자 결혼이라는 말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할 팔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결혼 생각을 접었고요. 그러다가 바로 작년 4월에 다시 발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기꾼에게서 저를 구해줬던 종업원이었던 남자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에 갔더니 얼마 전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며 만날 수 없다고 했고 대신 전화번호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돌린 보증금과 환불 금액에 조금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여행 가서 쓸 게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고, 얼결에 그와 함께 여행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게 2년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연애였는데 바로 얼마 전에 청혼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행복해서 청혼을 받아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조금 무서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나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본인의 감정 하나 읽지 못하고 그저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결혼은 저처럼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두렵다는 건 조심스럽다는 것이고 조심스럽다는 건 상대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 역시도 그 응원을 받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하면서 예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사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배신을 당해본 30대 여성입니다. 썰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정말 머리칼이 쭉 뻗솟는 그 감정은 당해본 사람만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인도의 정신적 운동가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죠. 배신은 비록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를 인간으로 만든다. 전 그분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30살 간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결혼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죠. 사실 전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라고 주창하던 저에겐 사랑 같은 감정은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마음속에 몰랑몰랑한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계속 보고 싶고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 같은 거였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도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었죠. 그 남자는 문구 도매 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온갖 신기한 장난감 같은 걸 되게 보여주며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평소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장난감이 들어오면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 순수한 남자였죠. 다 큰 성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뭐가 순수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전 장난감에 눈빛을 반짝이던 그 남자가 참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애를 2년이나 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신혼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당분간 아이를 갖지 말고 신혼을 즐기자고 합의를 했죠. 저도 우리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에 무척 만족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 사업?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해? 내가 문구 도매 시장에 벌써 7년이나 있었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이름을 걸고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이 바닥생이도 내가 잘 알고 자본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나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 하지만 좀 갑작스럽긴 한데. 사실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업 선언이 내심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쭉 해오던 분야이기도 하고 생각만큼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몸에 배이는 남편이라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문구 도매 매장을 열게 됐어요. 그 바닥에 오래 있었던 만큼 나름 거래처도 빨리 구축을 했고 좋은 물건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름 인터넷 홍보도 하고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한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당시 자기가 받던 연봉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빠르게 성공할지는 몰랐어요. 여보, 자, 이거 받아.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당신 선물 하나 샀다. 선물? 어머, 이거 명품백이잖아.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해주면 어떡해.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 당황스러우면 그냥 환불을 해야 하나? 아, 무슨 소리야. 환불하면 백화점한테 실례지. 여보는 참 무서운 농담도 잘한다. 아, 그렇지?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걸? 실은 나 이번에 대기업이랑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 그것만 해도 매출이 꽤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한테 근사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때? 당신 남편 정말 멋지지? 어머, 얼마나 대단한 계약을 했길래 명품백까지 선물하는 거야? 여보, 우리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부자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 거 어떨까? 이사?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사? 여긴 전세잖아. 전세 말고 진짜 우리 자가 말이야. 한 4, 50평대 아파트면 어떨까? 내가 당신 명의로 해줄게. 뭐? 아니, 여보,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아파트 살 정도로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럼 내 생각엔 전세금이랑 합치면은 4, 50평대 아파트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넓은 게 깡패라고. 나중에 어차피 애도 가질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넓은 집 하자. 어때? 나야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불안해지려고 한다. 불안하긴. 당신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뭐가 불안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고. 남편의 호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 덕분에 저희는 48평이나 되는 아파트를 자가로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것도 제 명의로 말입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가 고속도로처럼 쭉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기분 좋은 감정은 한여름밤의 단꿈이라 다름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한 건 바로 남편이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한 탓이었어요. 문구 도매 매장을 연 지 2년 만에 또다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 귀엽게 생긴 여우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700이나 주고 창조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여우가 700만 원이나 한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당신 생각해봐. 미키마우스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알지? 캐릭터 사업 하나 제대로 터트리면은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 여우가 필통에도 박히고 책가방에도 박힌다고 생각해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안 그래? 여보,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참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어허, 당신 남편 못 믿어? 내가 우리 선미 사모님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남편이 어째 불안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을 족족 캐릭터 사업에 재투자를 했죠. 모르긴 몰라도 그놈의 여우 캐릭터가 삼킨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남편의 사업을 꼬치꼬치 캐묻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자금도 모자라 투자자까지 모집해서 돈을 끌어 모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급하게 먹은 떡이 태하는 법이죠.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그 여우 한 마리는 남편 돈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삼키고 있었습니다. 캐릭터 사업에 골몰하던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든 남편의 모습에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짐작했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색도 안 좋은 거 보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돼? 응? 응. 뭐 그렇지.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기곤 하거든. 금방 해결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래? 정말 별일 아닌 거야? 사업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난 당신 아내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의지하는 거니까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도 돼. 그럼 알지. 내가 너무 힘들면은 당신한테 꼭 말할게. 남편의 씁쓸한 미소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던지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걱정 말라는 남편 말을 믿고서 기다릴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결혼 7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전 일부러 일찍 퇴근을 하고 결혼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좀 이상한 마음으로 월패드 화면을 보았는데 낯선 사람 몇몇이 몰려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여기가 박호석 대표 집 맞죠? 네, 그런데요. 아직 남편은 퇴근 전인데 누구신데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전 남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인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지 뭡니까? 어머, 어머,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왜 들어오는 건데요? 그거야. 박 대표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지. 당신 박 대표 마누라지? 지금 박 대표 어딨어? 빨리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 난 내 돈 받을 때까진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그쪽한테 돈 빌렸어요? 얼씨구. 다 알고 있으면서 연기하는 것 좀 봐. 박 대표가 내 돈만 빌렸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빌렸지. 돈을 빌려갔으면 얼른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이닥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난 모르는 일이니까 빨리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요. 뭐? 경찰? 그래. 우리도 박 대표 때문에 경찰을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그거 잘 됐네. 얼른 불러. 얼른 경찰 부르라고.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은 험악한 기세로 소동을 피웠습니다.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심장이 떨리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전 두려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이 그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어휴, 여러분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곧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곧 자금이 융통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나오셔도 지금 당장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들 좀 하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남편은 빚을 갚으라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달래서 겨우 돌려보내더군요. 마치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친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당신 사업이 이 정도로 최악인 상태야? 사람들 돈을 못 갚을 정도로? 미안하다.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내가 벌인 캐릭터 사업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도 요원하고 공정이랑 매장도 전부 넘어가게 생겼어. 정말 미안해, 여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일을 벌렸길래 이 지경인데 당신 저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갚으려고? 사실 지금은 수습하기가 좀 힘들어졌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나랑 이혼을 해야겠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이 아파트 한 푼이야. 지금 내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서류상 이혼을 하고 나중에 일이 좀 수습되면은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어쩔 수 없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그렇게 위기를 좀 넘기고 보자.
난 당분간 외국에 피해 있을 생각이야.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하자, 선미야. 여보. 남편은 위장 이혼을 권했지만 제 명의로 된 아파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겁이 덜컥 났어요. 남편 말처럼 아파트마저 빼앗긴다면 집도 졸도 없는 무일푼 신세가 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위장 이혼이라지만 이혼수리에 도장을 찍는 게 마냥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사업적으로 수완이 좋은 친구를 찾아갔어요. 어릴 적부터 단짝처럼 지낸 그 친구는 낡은 모텔을 인수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되파는 사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저희 동창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소문이 날 만큼 사업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전 그 친구에게 남편의 제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죠. 네 남편 말이 맞긴 하지. 남편이 사업적으로 채무가 많으면 배우자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이혼을 하면은 네 명의의 재산은 쉽게 건들 수가 없어. 그래? 그럼 일단 이혼하는 게 맞을까? 물론 두 사람이 변치 않는다는 전제라면 최소한의 방어는 하는 게 좋지. 마침 네 명의로 돼 있다는 것도 잘 된 거고. 그런데 도대체 네 남편은 사업을 얼마나 벌렸길래 채권자들의 집까지 몰려오니? 어휴,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 친구도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선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말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여보.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몇 년만 참자. 내가 꼭 다시 수습해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나만 믿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그런데 꼭 외국을 나가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야? 차라리 채권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금씩이라도 갚는 게 어떨까? 정말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투명한 미래가 너무 암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죠. 남편은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고 했고 저 혼자 커다란 집에서 홀로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연락도 자주 하면서 헛헛한 마음을 견뎠어요. 남편은 베트남에 있다고 했고 조금씩 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 말을 믿고 다시 회복될 날을 믿고 기다렸죠.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을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평소엔 점심은 뭘 먹었고 저녁은 뭘 먹을 예정인지 속속 다 알 만큼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서서히 그 빈도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2, 3일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당신 요새 너무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이혼 도장 찍었다고 진짜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어휴, 당신도 참.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여긴 생각보다 전화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그냥 당신 있는 곳으로 갈까? 안 돼. 절대 안 돼. 채권자들한테 내가 있는 곳이 발각되면은 정말 큰일 나니까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조금이라도 연락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현미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더 인내하자. 응? 속상한 제 마음을 달래려는 남편의 위로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 비참한 현실이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도 제게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채권자들은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죠. 야, 박 대표 어딨어? 너 빨리 대답 안 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속여먹고 잠수를 탈 수 있어? 전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 이혼한 사이라고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웃기고 있네. 니들이 재산 빼돌리려고 이혼한 거 모를 것 같아?
이것들이 지금 누굴 호구로 보나? 내가 니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암튼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씨고. 그래.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볼게. 아, 무슨 짓이에요?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아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년아. 화가 난 채권자들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욕바지가 된 저는 남편이 베트남에 있다는 말을 끝끝내 하지 않았어요. 그땐 제 마음속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고석 대표 아내분 되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조사 때문에 경찰서에 잠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사요? 무슨 조사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분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투자 사기 혐의자로 소배가 떨어졌어요. 남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소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은 제값을 치러야 합니다. 일단 잠시 시간 좀 내시죠. 얼굴 뵙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채권자도 모자라서 이제 경찰들까지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 경찰에서 남편이 벌인 일과 남편의 행방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단순히 캐릭터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았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난리를 부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캐릭터 사업 투자뿐만 아니라 무슨 코인 사기까지 연루돼 있더군요. 자신이 코인을 곧 상장시킬 건데 투자만 해도 매달 얼마씩 지급될 거라며 돈을 끌어 모았던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였죠. 그건 명백한 사기였고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남편이 베트남에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고개를 저으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분은 베트남에 계시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미 남편분의 해외 입출국 내용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해외로 나간 적이 없어요. 뭐 밀항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저희는 남편분이 국내에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랑 연락이 되시면은 얼른 자수하라고 하세요. 이거 자꾸 도망다니면 죄값만 더 불어나는 겁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분을 설득해 주세요. 남편이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는 말에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분명 저한테 베트남에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영상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경찰이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에 있다는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할 때는 거의 호텔이나 화장실이었고 베트남에 오래 머문 사람치고는 너무 피부가 하얗더라고요. 또 제가 베트남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 말리던 모습도 생각났고요. 결국 제가 남편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제 마음은 거의 걸레짝이나 다름없이 너덜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진실을 듣고 난 저는 남편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보았지만 마치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전 배신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사업을 하던 제 친구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 선미야, 네 남편 베트남에 피신가 있다고 안 그랬어? 내가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해서 말인데 너 지금 양평으로 올 수 있어? 양평? 니네 모텔? 갑자기 거긴 왜? 일단 빨리 와봐.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 친구의 성화에 이상한 마음을 갖고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 친구가 보여준 걸 보고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3일 전 영상인데 자 봐. 이거 네 남편 맞지 않아? 내가 100번도 넘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네 남편 같단 말이야. 어때? 아니 맞아.
우리 남편 맞다고. 그런데 저놈이 지금 누구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야? 저거 여자 맞지? 그래, 내 눈이 틀림없다니까. 사실 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CCTV 잘 확인하지 않는데 우연히 내 눈에 띄었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모텔에서 이 여자랑 2주나 있었대. 난 양평이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무래도 네 남편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바람도 난 거 같은데? 이 찢어진 양말짝보다 못한 놈이 나한테 베트남에 있다고 깜짝같이 속이고서 여자랑 모텔에서 놀아나? 이 정신 나간 놈을 어쩌면 좋아? 얘, 일단 진정해. 이렇게 급할수록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는 게 좋아. 열받아. 영미야, 나 이놈을 어떻게 씹어먹어야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친구의 모텔에서 포착된 남편의 모습에 머리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전 어떻게 하면 저 남편 놈을 붙잡아서 불의를 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텔을 떠나버린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전 분을 삼키고 계속 남편과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남편의 전화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 겁니다. 남편 때문에 생긴 불면증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길어졌죠. 그날도 새벽까지 한참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겨우 까무룩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혼자 자고 있던 제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소름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전 저희 집에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당신 깼어. 당신이 자고 있어서 일부러 깨우지 않았는데 정말 반갑지? 남편은 해벌쩍 웃으며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전 순간 속으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닿았어? 내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그랬지? 정말 미안해. 내가 연락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나 지금 한국에 금방 입국한 거야. 입국하자마자 당신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거고. 그래? 그럼 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야? 거의 다 마무리됐어. 실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이 아주 잘 풀렸어. 이제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당신이랑 의논할 일이 있어서 급히 귀국을 한 건데. 내가 베트남에서 하는 사업에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당신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래줄 수 있지? 내가 한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금매로 처분을 해줬으면 해.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금매로 내놓으면 사갈 사람이 금방 나타날 거야. 응? 그럼 이 아파트를 팔자는 거야? 그럼 난 어떡하고? 내가 이것보다 더 큰 평수 아파트를 다시 사줄게. 그동안 잠깐 오피스텔 같은 데 머물고 있어. 어차피 당신 혼자 사는 건데 잠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그래?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렇다니까. 내가 이번에 추진한 사업이 정말 대박이라고. 이걸로 빚진 거 다 갚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거야. 남편은 제게 참 당당히도 아파트를 처분하자고 말하더군요. 여태 한국에 있었으면서 베트남에서 막 귀국했다는 거짓말도 선연덕스럽게 하는 겁니다. 제게 거짓말만 일삼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섣부르게 행동했다간 남편이 절 뿌리치고 달아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폭발하려는 분노를 꾹 눌러 참고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잘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 당신 참 애썼다. 그럼 내가 아파트 처분할 때까진 어디에 머무르려고? 아직도 우리 집에 당신 찾는 사람 많이 찾아와. 그건 알지? 에휴, 그래, 나도 알아.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모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당신이 아파트만 처분해 주면은 금방 재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난 당분간 호텔에 머물 생각이야. 당신도 알지? 우리 결혼 1주년 때 근사하게 파티를 했던 그 호텔 말이야. 아, 거기? 거기 숙박료도 상당할 텐데. 거기서 머물 생각이구나. 그쪽에 있을 테니까 아파트 내놓고 처분되자마자 2번으로 연락해. 내일 당장 내놔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알았어. 남편 놈은 제게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려주곤 집을 나섰어요. 아마 누군지 모를 여자와 호텔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겁니다.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곧장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오늘 집에 나타났고 저한테 아파트를 처분하라고 강요했다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괜히 자수를 권했다가는 감쪽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을 시켰다는 것도요. 그리고 형사에게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과 새로운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어요. 형사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다면서 곧 호텔로 출동을 한 뒤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사와 통화를 한 지 두세 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사모님, 일단 남편분 검거엔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있던 호텔방에 웬 여성 한 분도 같이 있더라고요. 설명하기 민망하지만은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호텔방을 덮쳤을 때 남편분이 그 여성분이랑 아주 민망하게 계시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남편 놈이 바람났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버러지 같은 놈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곧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전 형사의 말을 끊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을 하자마자 수갑을 차고 있는 남편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수갑을 찬 손을 흔들면서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왔어? 마침 잘 왔어. 당신이 형사님에게 설명 좀 해줘.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말이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믿어주시질 않네? 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짜장면 그릇을 들어서 남편 면상에다가 들이박아 버렸죠. 제 돌발 행동에 놀란 형사님들이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아,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나 미쳤다. 사기꾼이 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난 남편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네가 오늘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 아파. 이러지 마. 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잘못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넌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대도 아프다고. 형사님, 이 여자 좀 알려주세요. 이 여자 미쳤나 봐요. 전 남편 머리채를 잡고 죄 뜯어버릴 심산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얼굴에 짜장 범벅이 된 남편이 발버둥을 쳤지만 전 그놈을 체중으로 눌러버리고 계속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이 비명을 질러대자 형사 여러 명이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가 그 난리를 피우자 다른 책상에 있던 어떤 여자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겁니다. 전 순간적으로 저 여자가 남편과 바람이 난 상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호, 네가 이 사기꾼 놈이랑 붙어먹은 년이구나? 어디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좋든? 너도 죽어봐라!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전 몰랐다고요. 오빠가 이혼했다고 해서 정말 이혼한 줄 알았다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머리채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여자도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전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경찰서 안을 2바퀴나 돌았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엊그제 머리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드세게 굴었으면 형사들이 2사람을 유치장에 가둘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게 얼음물 한 잔을 내주면서 제발 진정 좀 하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바탕 난리를 피우니까 억울한 마음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형사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서 쫓겨났고요. 남편은 수배 중인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은 폰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은닉해둔 재산을 그 여자의 오피스텔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편과 이혼을 했던 저한테는 크게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저 남편놈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뿐이었죠. 물론 저의 신고로 남편에게 죗값을 받게 할 순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분이 깨끗하게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배신은 그 사람을 비록 약하게 만들지만 그를 인간으로 만든다. 간디의 이 격언은 배신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고 사람이 인간답게 성장하고 배우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일 겁니다.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속뜻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이 쉽게 아물진 않겠지만 저는 간디의 격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전히 인내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